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너도 임마. 자, 이번 시간은 새로운 사장을 볼 텐데,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날씨가 덥죠? 참. 개인적으로 더운 날씨를 선호하긴 하는데, 올해 되게 더울 것 같다 그러는데, 큰일인데. 자, 정보는 많은데,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 자체도 물론 이거 끝난 다음에 요거를 PDF로 변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도 올려놓긴 할 예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시간이 없는 경우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에 중요한 골자만을 우리가 뽑아서 시험 하루 전에 그러니까 시험에 아무리 여기 있어도 시험에 죽어도 백날 안 나는 것들 그런 거 있어요. 낼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골자들 시험에 나오기 매우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골자들만 뽑아서 요약을 해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이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현미경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첫 부분은 현미경에 대해서 왜 목적인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였으나 끝은 엄청나게 창대한 현미경의 오늘날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이 현미경들이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세포 그러니까 이번 장은 뭐냐면 세포의 내부 구조를 보아서 구조를 보고 기능을 파악해 보겠다는 그런 속셈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현미경이란 것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볼 때 최초에 발견된 일련의 현미경들을 딱 보면은 너무 우습지. 세상에 이런 것도 현미경이라고 하고 하나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뭐 뻔한 얘기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렇게 고쳤는데 고치고 나니까 자꾸 얘가 깜빡깜빡거려. 한참 있다가 또 깜빡깜빡.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정말로 현대에 지금 현재 이 최근에 5년 또는 10년간에 막 개발된 현미경들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을 조금이나마 막판에 가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앞에 나와 있는 뭐 처음에 누가 현미경을 발명했고 뭐 어떤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미경을 처음에 발견한 것은 심지어 거의 임진왜란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이 거의 100년이 훨씬 넘게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 현미경의 발달과 함께 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닫게 돼서 드디어 세포설, 셀 티어리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듯이 덧받들고는 있지만 그게 뭐 어쨌다고 딱 보면은 정말 허탈한 얘기들이죠.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이론이라고 뭐 지금 요즘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냐? 물론 조금의 중요성이 있다면 이거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세포는 절대로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일종의 진화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생명 과학의 토대가 되는 진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화의 토대를 일종의 서포트하는 그러한 이론이 여기에 또 정립되어 있는 것이고, 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광학 현미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현미경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생물학 실험실에서나 뭐 그냥 흔히들 보는 것들은 전부 광학 현미경이란 말이에요. 광학 좀 따라오지 웬만하면.
광학현미경이라는 것은 빛이 없으면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빛을 가지고 광원을 통해서 그 상을 우리가 봐서 그러면 렌즈를 가지고 그 상을 확대시켜갖고 배율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확대시켜서 크게 봐서 우리가 전혀 볼 수도 없었던 처음에 이 광학현미경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연을 로버트 후크가 영국의 귀부인들한테 시연을 했더니 그 귀부인들이 전부 깜짝 놀라 나자빠진 거지. 연못무술을 떠다가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그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세상에 맑고 깨끗한 연못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물에서 현미경 안으로 들어보니까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발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자 여기서 광학현미경, 광은 빛. 그런데 이제 광학현미경을 사용을 할 때 무엇이 어떠한 파라미터라고 하죠. 어떠한 파라미터가 두 가지 파라미터가 매우 중요한데 광학현미경의 일종의 용도, 얼마나 이것이 유용하냐 할 때 하나는 배율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알게 무슨 뭐 100배의 배율을 보겠다 또는 뭐 1000배의 배율로 보겠다. 이거는 렌즈가 두껍기만 하면 잘 깎아서, 그래서 렌즈가 두껍기만 하면 이게 빛의 굴절이 크게 되면 될수록 배율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까이 거 이만한 두께로 렌즈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10,000배, 10만 배 가능할까?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배율이 올라갈수록 무엇이 이제 침해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 해상도라는 거지. 우리 요즘 뭐 해상도라는 건 대충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TV에서 해상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해상도라는 거는 TV 모니터 같은 거 볼 때 해상도는 뭐냐? 이 점에 이 상을 형성하는 그 점들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슷한 얘기로 그러니까 해상도라는 얘기는 배율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이게 확대되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물체가 겹쳐지게 될 경우, 이것이 해상도가 같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겹쳐지게 되는, 이게 여기서 지금 이 둘 사이가 눈금 사이를 전부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해상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훨씬 더 확대를 시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눈금을 가리키는 이 선들이 드디어 점점 더 확대돼서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서 이 두 눈금 사이가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지경까지 배율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해상도 때문에 이 광학현미경에서 어떤 물체를 더 이상 확대시킨다는 것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배율도 중요하지만 해상도 역시 배율이 높아질수록 해상도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의 맹점은 보통 그 해상도의 침해를 시키지 않고 광학현미경으로서 이것을 그냥 맨눈으로 볼 때 끼케야 100배? 무슨 100배다 이걸 확대시키면 1000배까지도 어쩌면 가능할지는 모른다라는, 그 이상은 곤란한 거지. 자, 여기서 그것은 공식으로 뭐 이런 숫자와 공식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아니지만 이렇게 D가 여기서 이 공식에서 이걸 알 필요는 없으나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는 없으나 이 D가 해상도라는 것인데 이게 작으면,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예요. 이 값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TV 모니터의 해상도처럼.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느냐 하면 요 분모의 람다라고 하는, 보통 이 람다는 파장, 빛의 파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빛의 파장이. 그럼 이 분자가 크면 클수록 해상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뭐지? 빛의 파장이 길어질수록. 빛이 파장이 있잖아요. 파란 쪽으로, 자외선 쪽으로 하면 빛의 파장이 짧아질 것이고, 긴 파장으로 가면 빛의 이 파장이 길어지니까, 기왕이면 빛을 쏴도 우리가 저쪽,
짧은 파장의 빛을 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특히 광학현미경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시광선만을 봐야 되죠. 우리가 무슨 자외선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외선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미사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가시광선 내에서는 결국 이것은 거의 붙박이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 가지고 해상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지 뭐 이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늘려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을 늘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n은 NA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뭐 거의 상수 비슷하게 numerical aperture라고 하는 약자로서 그냥 보통 공기 중에서 이것이 쉽게 설명하면은 요 가시광선이 빛이 광원이 어떤 매질을 뚫고 들어가는 그 하나의 진행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주는 것이거든요. 공기 중에서는 이 가시광선이 뭐 0.95라는 어떤 값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기름, 오일을 안에서는 빛이 갈 때 조금 느려질 거 아니야, 갈 때. 그래서 이 값이 1.5 정도가 되는 건데, 우리에게서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해상도가 좋아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실험실에서 광학현미경을 보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20배, 40배까지는 이제 대한 렌즈에서 이걸 돌려가지고서 배열을 높이잖아요. 근데 또 맨 마지막에 이거 100배 있지 않아요, 혹시? 100배. 요거를 100배를 찰칵 돌려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 배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해상도가 따라가 주지 못해요. 그럴 때 조교님이나 누군가가 친절하게 어떻게 안내를 해주죠? 100배로 올리지 마라고 하든가, 누가 100배로 올리랬어, 이 자식아. 라떼 이소울스는 그랬고, 요즘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100배로 올리려면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다가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라고, 요 샘플에다, 슬라이드 갖다 있으면 요 카본 슬립을 놓고, 요 샘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카본 슬립 올리기 전에 여기다가 기름 한 방울을 이렇게 딱, 오일. 한 방울을 딱 놓고, 요에다 놓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현명에 있는 그 기름이 그런 용도예요. 왜? 요거 하려고. 뉴메리컬 어퍼처 값을 올려서, 그러면 보여요, 갑자기. 그래서 이 광학현미경에서 한 100배 정도 되는,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에서 100배 정도 배율을 볼 때는 이러한 오일을, 그래서 그것을 보통 오일 이머션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을 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저 학부 때는, 물론 학부는 한국에서 제가 여기 생명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학부 때 이런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무조건 여기 올릴 땐 100배 올릴 때는 기름을 쳐야 된다라고만 무조건 들어가지고, 저 동네도 주입식 교육은 마찬가지예요. 이유를 몰라서 아마 안 가르쳐 줬겠지. 나중에 강의를 제가 하려고 찾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오일을 치는 이유가 그랬구나. 라는 걸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뭐, 광학현미경의 일종의 몇 가지 뭐 단점 같은 것들이, 광학현미경을 할 때도 이런 거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또 필요 없어. 그냥 가. 자, 그런데 이제 광학현미경 중에 아직도 스틸 광학현미경인데 조금 희한한 새로운 종류의 광학현미경이 바로 형광현미경입니다. 플로레센스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이게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세포생물학을 요즘 할 때 형광현미경 같은 거, 형광이란 건 뭐냐면, 형광이 뭐예요? 형광이네, 이거 다. 아니, LED인가, 이거? 형광이란 것은 어떤 빛을,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가지고 방출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항상 연력학 제1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빛은 항상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한 파장의 빛을 받아서 어떤 물체가, 형광물질이에요. 형광물질은 그것을 받아서 되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이 형광물질입니다. 빛을 어떤 특별한 파장에서 먹었는데, 먹고 뱉어낼 때는
그보다는 자기가 받았던 파장의 빛보다는 긴 파장으로 뱉어내야 되는. 왜? 이만큼의 에너지를 먹었는데 그 에너지를 그대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100%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항상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게 되니까. 그래서 옛날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반사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이미션이라고 얘기를 하지. 방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빛을 받는 것을 보통 엑시테이션이라고, 한국말로 그대로 이것을 흥분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어쨌든 이것을 엑시테이션,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 형광 물질이 약간 흥분된 상태로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다가 그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약간의 그보다는 낮은 에너지 준위로 방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낮아지는 거지,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파장에 따라서 특이적인 고유한 색깔이 나타나는 거지, 형광색.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에 형광이 여기서 빨간색 형광도 있고 파란색 형광도 있고 녹색 형광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형광으로 이것을 빛을 발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 뭐냐? 어떤 물체가 빛을 먹고 뱉어내니까 그 물체가 드디어 우리에게 감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형광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제 옛날에 볼 수가 없었던 미세한 디테일 같은 것들을, 그래서 현미경이 발달이 된 후에는 전부들 이것이 이제 형광에 대한 설명이고,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이고, 형광현미경의 일반적인 구조인 것이고, 뭐, 중요하지 않은, 형광 염색약이 있어요. 어떤 물질에 형광 도료를 이렇게 칠하면 어떤 물질과 형광 칠이 일단 겉껍질을 머금고 있게 되는 형광 염색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형광을 가진 항체를 이용해서 어떤 특이적인 물질만을 찝어내 가지고서 세포 안에, 세포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물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관심 있는 물질에 대해서만 항체를 받아다가 그 항체에다가 형광 물질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서 이렇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물질만 형광이 반짝반짝반짝 하고 나타날 거 아니에요. 현미경 안에서. 그러면 흥분이 되는 거지. 형광뿐만 아니라 이 관찰자가 흥분이 되는 거지. 내가 찾고 싶어하던 물질이 보이는구나. 그것도 아주 예쁜 색깔로. 그리고 또는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단백질인데 자체로 지가 형광을 그냥 막 발산하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아주 유명한 단백질. 그 다음에 어떤 엽록체 같은 것들을, 식물의 엽록체 같은 거는 스스로 자가 형광이에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식물 같은 것들을, 식물의 잎 같은 것들을 형광현미경 안에도 딱 들여다보면은 그냥 빨간색으로, 그 엽록체가 붉은색의 형광 물질을 나타내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맛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광색을 활용해서 세포 안에, 이건 전형적인 우리의 동물 세포인데 퍼렇게 중앙에 있는 것은 핵이고, 핵만을 특별히 염색할 수 있는 이런 형광 염색이 있어서 핵이 어딘지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 이 무슨 녹색과 붉은색, 오렌지 등이 막 쭉 거미줄처럼 광 케이블처럼 쫙 깔려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포 골격이라고 해가지고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 골격인데, 이 세포 골격이 몇 가지 종류의 다른 세포 골격이 이렇게 동식물 세포에 쫙 배포가 되어 있다, 분포가 되어 있다나 배열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올바른 표현이겠다. 배열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방식의 형광을 다른 무슨 항체를 이용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 이 그림은 지금 이 엽록소가 자가 형광이라고 하는 오토플로레센스를 누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혹시 계속 수업 들어와 보면 여기 와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끙끙거리면서 여기까지 옮겨다 놨는데 오늘은 발상을 바꿔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누군가가 여기다 놓은. 나도 한번 여기서 해보자 해서 해보는데 이유는 무슨 이유? 이거 가리는 이유밖에 없네. 어쨌든 또 따라오지. 자, 오케이. 자, 이게 드디어 좀 전에 얘기했던 형광 단백질의 그 끝판왕인 GFP라고 하는 Green Fluorescence Protein이라고 하는 아주 술통처럼 생겼어요. 그 구조가. 이걸 이제 단백질의 특이한 구조에서 이런 걸 배럴 구조라고, 베타 배럴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오크 술통처럼 모양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배럴이라는 형상을 하는데, 요 그 단백질의 구조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요 중간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요것 때문에 이 단백질이 형광을 이렇게 녹색으로 발산을 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이 단백질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은 저 바닷속에 사는 얘가 뭐지? 얘가 한국말로 뭐지? 젤리피쉬가 해파리에서 특별한 종류의 해파리에서 이 유전자를 찾아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잖아요. 불행하게도 사람이나 뭐 다른 동물들은 이런 GFP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요 특별한 해파리는 많은 종류의 해파리들이 형광을 발산을 하는데 얘가 그런 식으로 요거를 그래서 이거 좋겠다 해서 요 유전자를 훔쳐다가 이제 마구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돌아가냐 왜? 어지러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자 취하하는 단백질이 있다고 칩시다. 표적 단백질이라고 칩시다. 여기다 단백질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죠. NHCOH. 이게 뭐죠? N말단, C말단, 아미노, 카복시 말단을. 그래서 단백질은 순서가 이제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여기가 꼬리 부분이다.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표적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세포에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네. 어떻게 아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요 단백질을 특별히 어떻게 찝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세포 안에서 나머지 다 나가. 하고 너만 남아. 한 다음에 얘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얘 단백질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형광 물질이 특히 이 GFP가 아주 우리에게 유용하게 이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단백질에다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융합 단백질을 만든다. 일종의 키메라를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 표적 단백질의 끝꼬리 부분에 GF를 같이 달아서 같이 붙여. 또는 머리에다 붙여. 상관없어. 일단 우리의 목적은 이 표적 단백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니까. 그랬을 때 그 표적 단백질이 가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마치 이것이 무엇을 연상하게 해주죠? 이 GFP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상하게 해줘. 방사성 동위원소는 우리가 탐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표지가 된다면 표지, 그것을 우리는 레이블링 또는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지가 된 그런 표적은 추적이 가능한 것처럼 이것은 위험한 방사성 동위원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방사성 동위원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적 단백질 하나만을 꼭 집어서 특이적으로 표시할 방법은 사실 거의 없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유전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유전공학의 기법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도 아니지, 요즘 같아서. 그래서 붙여서 다시 세포에다 이것을 집어넣으면 이제는 표적 단백질은 내 손 안에 든, 도관에 든 쥐. 그래서 이렇게 형광현미경에서 관찰을 하면 얘가 세포 막으로 가는지, 핵으로 돌아가는지, 세포질에 있는지, 그런 게 딱, 적나라하게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실험 데이터 같은 것으로서 그 표적 단백질이 만약에 세포막으로, 또는 세포막이 아니라, 세포막으로 가는 단백질이라면 이렇게 특이적으로 세포막에 이렇게
그린 플로레센스 형광이 쫙 깔려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세포질에 널려 있는 단백질이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일 것이고, 뭐 그런 일예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GFP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왜냐면 이 그린 플로레센스는 그냥 살아있는 단백질이니까 특별히 무슨 염색약을 따로 더 첨가해 준다든 그럴 인위적인 스텝 필요 없이 그냥 이걸 유전자만 집어넣으면 얘가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주 키워드입니다. 라이브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집어넣고 세포를 딱 받아갖고 이 세포가 바로 우리의 유전공학에 의해서 우리가 조작을 해서 꼬리표를 이렇게 GFP 꼬리표를 붙여놓은 표적 단백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이기만 하면, 그것도 이제 일이 아니거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기법상으로. 그러면 이제 형광현미경에서 얘가 어딜 가는지. 이제 문제는 그 형광현미경의 해상도만 높여가지고서 단순히 얘가 세포막으로 가는지 무슨 뭐 세포질에 있는지 핵으로 가는지 정도만 알면 좀 심심하잖아. 학부 수준에서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재미있다 흥미롭다 하겠지만 조금만 몇 번 더 해보면 뭐 뻔한 거 너무 보어링하지. 세포막의 어느 부위, 핵의 어느 부위 뭐 그런 거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을까? 그것은 이제 형광현미경 기계 자체의 이제 기술적인 발달에 우리가 맡겨 봐야 되겠죠. 그거야 뭐 그거는 뭐 엔지니어들이 물리학 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걸 해줘야지. 자, 그래서 뭐야 이것도 네트워크가 또 언스테이블해? 왜 맨날 그래? 별 시덥잖아 이런 장난질들까지 쳐요. 그러니까 쥐를 이제 형질 전환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어떤 표적 단백질을 어떤 걸로 만드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여기만 지금 녹색 형광을 지금 묻혀 있잖아. 이 쥐가. 그 얘기는 요 부위에서만 발현이 되는 단백질에다가 그 GFP를 융합을 시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단백질에다 이걸 붙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경우는 모든 피부에서 다 발현이 된 단백질에다가 이 형광을 붙여놓으니 온몸이 이런 녹색으로 외계인 쥐가 돼버리는 이런 거. 이건 일종의 얼핏 여기서 보면 뭐 할 짓 없어서 이런 장난을 하나? 라고 일종의 약간의 분개감이 들 수도 있겠으나,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파악해야 될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매우, 쥐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희생을 시키는 이유는, 무수히 많은 쥐의 생명을 희생을 시키는 이유는 쥐의 유전자들이 너무도 사람의 유전자들과 매칭이 되게 흡사하기 때문에 쥐에서 각각의 유전자들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사람한테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많은 유전병을,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서 사실 엄청나게 무수한 쥐의 희생들이 그 밑에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쪽에 있는 그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GFP가 요것이 오리지널 GFP의 색깔 아니에요. 녹색.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되는 건지 이제 파악이 되는데, 이거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살짝 돌연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이 GFP가 녹색만 띄어야 돼? 그래서 빨간색 형광을 띠는 GFP는 없을까? 더 이상 이름을 GFP라고 부를 수가 없겠네? 그린 플로레센스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오리지널 GFP의 변형들, 돌연변이 유발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훨씬 더 이 무기의 레퍼토리가 많아진 거지. 동시다발적으로 그린 플로레센스 하나만 있었을 때는 한 번에 하나밖에 우리가 추적을 못하던 것이 이젠 동시에 여러 개의 색깔을 동시다발적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그래서 이런 것 전부 다, 이런 것을 열심히 추구한 사람들은 또 돈박성에 올랐겠지. 요즘은 과학자들이 뭔가를 개발을 해내면 가만히 있지 않고 무조건 곧바로
곧바로 그것을 개발을 해내자마자 논문을 내면서 특허를 걸어버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손을 갖다 얹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우픈 현실이 돼버렸으나, 어쨌든. 자, 그래서, 뭐, 결국 어쨌다고. 이 세 분이 결국은 얼마나 이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틴 GFP가 얼마나, 의약, 또는 여러 가지 기본 과학에 큰 공헌을 했으면 이것을 연구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세 사람이 결국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노벨상이 갈 정도로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의 위상은 GFP가 우리에게 가져다 여러 가지 공헌은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불행히도 물론 이 중에 한 분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뭐 이거 웬 브로콜리가 여기 나오나 우리의 콩팥에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이렇게 형광으로 GFP로 이렇게 염색을 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형광현미경의 파워를 이제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일 뿐이고 예쁘다 하면 되는 심지어 세포가 막 분열을 할 때 이제 이 감수 분열 시에 세포가 마구 분열하는 그 순간의 핵과 그 염색체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방추사라고 알고 들어는 봤죠. 그 방추사들까지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형광물질을 이렇게 염색을 하면 이런 것들까지 볼 수가 있고 이런 해상도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형광현미경으로 이런 디테일 해상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식물 같은 것을 볼 때도 여러 가지 디테일이 형광현미경으로 뭐 그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스킵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형광현미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심지어 요즘 오늘날 이제 개발된 아주 최신형 형광현미경들은 이 해상도뿐만이 아니라 해상도가 엄청나게 좋아져 가지고서 배율을 매우 크게 심지어 형광현미경으로 리보존까지 볼 수가 있을 정도. 어마 리보존을 볼 수 있을 정도는 전부 이거는 뭐 그냥 거의 전자현미경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형광현미경이 이제 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들 실험실 하나씩 가지면 형광현미경 좋은 거 하나씩은 자기 이제 실험실에 하나씩 갖다 가져두고 싶어 할 정도로 모든 연구자들이 워낙 좋은 기능의 형광현미경들은 워낙 고가의 것이라서 웬만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한 센터에 한 건물에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전부 사람들에게 쓰고는 있는 현실이지만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 자가용 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는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고. 자, 이제는 전자현미경, 여태까지 이제 광학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형광현미경도 광학현미경의 일부이나 이런 식으로 특별한 기능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 있고, 결국은 그러니까 형광현미경도 물론 레이저 광선을 특별한 레이저 광선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바로 그 광선으로 이 형광물질을 자극을 줘야 되죠. 어떤 특별한 파장으로 형광물질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야 이제 내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엄밀히 말해서 그거 역시 광학현미경이지. 빛을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전자현미경은 광원이 빛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전자빔이에요. 그래서 전자빔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배율을 엄청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배율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느냐? 이 렌즈 자체가 일종의 디지털 렌즈니까 광학 렌즈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해상도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좋아질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바로 이 램다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자현미경에 있어서는. 요 람다 밸류가 가시광선을 사용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나 전자빔을 볼티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볼트의 전자빔을 사용하게 되면 이 람다 값이 어마무시하게 작아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무지 해상도가 살벌하게 높아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없어요? 이 강의 자료에 이 값이? 없으면 없어도 그만이고. 이거 내가 다시 올려놓는다고 했죠? PDF 파일을. 그러니까. 뭐. 자, 그래서 바로 이 전자현미경이 세포에, 그러니까 광학현미경으로는 일반적으로 꿈도 꾸지 못하던 세포 안에,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북, 교과서에서 보던 미토콘드리아가 뭐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막, 이것도 일종의 이 스테레오 타입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 하면 그냥 이렇게, 이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바로 전자현미경 같은 걸 딱 보면 외막은 바깥에 있고 안 내막은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접혀 있는 이런 형상, 이런 미토콘드리아. 심지어 아주 높은 배율의 그 다음에 무슨 조면 소포체라고 하는 rough endoplasmic reticulum 같은 거는 이게 소포체 위에 다닥다닥 리보솜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면 소포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다닥다닥 붙은 리보솜들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깨알같이 정확하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포 안에 이 미세한 디테일을 파악하는 거는 뭐 이 이상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가봤니? 뭐 별거 다. 심지어 특별한 경우에 전자현미경은 DNA 나선 구조까지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특히 전자현미경의 가장 큰 맹점은 이 녀석아 안 따라오는 거야. I가 아니라 E라 해야 될까? 제대로 실제로 있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이런 핸들 과정에서 일종의 오염물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에 일종의 많이 이제 왜곡된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단점이에요. 전자현미경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 맞네? E가 아니라. 아르테크트는 얘는 미술품이지. 그래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종류의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하나는 이 빔이 투과를 해가지고서 이 투과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투과 전자현미경을 위해서 이 전자빔이 투과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미토콘드리아 여기 보이고 막 다른 여러 가지 세포 물질들이 보이는 이런 사진처럼. 그러니까 그런 투과 현미경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이 두께가 세포 물질 시료가 엄청나게 얇아야겠지. 1 마이크론 정도. 그래서 이 전자빔이 쉽게 이렇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얇게 썰어내는 대패 삼겹을 만들어야 되는 그 기술이 조금 이제 아무나 할 수 없고 숙련된 기술자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 뿐이지만, 이렇게 그것을 살짝 습득을 하면 이렇게 아주 이쁜 세포 사진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또 다른 종류의 전자현미경은 스캐닝이라고 해서 겉을 핥아버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을 이렇게 더듬더듬 어루만져 가지고서 물체의 모양을 식별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현미경. 그러니까 통과를 하지 않고 이것은 전자빔이 반사되는 것을, 그 패턴을 기억을 해가지고서 이 물체가 어떤 3차원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 박테리오 페이지 바이러스가 세균의 막에 붙어가지고 곧 이제 침입하려는 이 모습이 그대로 실제 모습으로 잡히기도 하고, 실제 모습은 아니지. 전자현미경의 하나의 맹점은 이런 아티팩트처럼 절대로 실시간 라이브 이미지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스냅샷을 캡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캡처를 해서 이것을 막 보존을 해서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해서 운 좋게 잡힌 거지.
이거는 뭐야? 파리의 잎부분이에요, 파리. 파리의 잎부분이 이렇게 오묘하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네. 세포 안에서 어떤 구멍을 통해서 막 이렇게 물질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자,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뿐만 아니라 꽃가루, 우리의 혈관 단면, 실제로 허옇게 생긴 거니까 백혈구겠지? 뭐겠어? 뻘겋게 생긴 애들이니까 적혈구겠지? 이거 그냥 컴퓨터 무슨 아티스트가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자현미경, 주사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문제는 좀 전까지 뭐라고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 주목을 하신 분이라면 그걸 요 아티팩트뿐만 아니라 전자현미경의 또 다른 하나의 단점은 흑백 영상밖에는 왜냐하면 이것을 실버 같은 금속을 커버를 덮어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흑백 사진 현상을 하듯이 흑백 이미지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것이 단점인데 그러한 단점은 요즘 세상에서는 비웃지 컴퓨터가. 그걸 실제 이미지를 컴퓨터에 도와줘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굳이 인공지능을 탑재하지 않은 컴퓨터라도 지가 알아서 색깔을 이렇게 딱 입혀가지고서 실제 색깔을 입혀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자현미경의 단점이 흑백 이미지밖에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컴퓨터가 얼마든지 이것을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뭐 심지어 여기서 이제 주사형 터널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미세한 원자 수준의 또 물자까지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거 뭐 노벨상까지 탔다며 이것도 참 노벨상 흔해. 그 많은 노벨상을 왜 나는 자 그래서 아토믹 포스 뭐 그것도 일종의 약간의 전자현미경 비슷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팁 마치 바늘처럼 미세한 팁이 이 표면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요거 미세한 진동을 파악을 해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DNA 나선 구조 같은 것들도 지가 이렇게 딱 볼 수 있고 하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목적은 사실은 그래서 현미경들이 이렇게 발달을 했다. 그 중에서도 끝판왕 요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크라이오 EM이라고 크라이오라는 것이 아주 낮은 온도를 얘기하는 건 크라이오. EM은 물론 전자현미경이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초저온 또는 극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전자현미경인데 이것은 용도를 발상의 전환을 이뤄가지고 이것이 전자현미경을 어떤 세포를 얘기해 구조를 디테일을 보는 데도만 사용을 해왔었는데 그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이걸 꼭 이렇게만 써야 돼? 하고 전자현미경이 물질을 보는데 어떤 물질을 보느냐 세포 같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어떤 물질 특히 단백질 구조를 내가 궁금해 단백질 구조가 그러면 그 단백질에 대해서 그 단백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단백질을 동시에 가져다가 그냥 무슨 뭐 액체 질소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로 순간적으로 확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과정에서 얘네들이 프리즈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막 유리처럼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깨지고 부분이 깨지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다양한 단면을 노출을 시키는 표면에다가.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똑같은 동일한 단백질들이 있으니까 단백질들의 여러 모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쫙 깔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자현미경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엄청나게 해상도가 높은 전자현미경이라면. 쫙 훑은 다음에 스캔해서 쫙 훑은 다음에 이제는 누가 나설 차례 컴퓨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이거를 쫙 짜집게 해가지고서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짠 하고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의 구조를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마구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엄청난 처절한 간절한 노력들 중에 일환인 것이죠. 엑스레이 얼핏 언급을 했으나 이 수업 시간에서도 엑스레이 결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또 NMR이라고 하는 자기 공명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뭐 생화학 시간에 가면 나중에 배울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요즘 나서가지고서 막 예측을 해주죠. 거기에 덧붙여서 어쩌면 요즘 이제 인공지능 알파폴드를 위시한 그런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단백질 구조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요 크라이오 EM에 의한 단백질 구조 분석입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뿐이고 크라이오 EM은 실제 단백질의 모습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인상적인 임프레시브하다는 얘기죠.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이제 실제 분자 구조를 어떤 아티팩트 같은 것이 거의 들어있지 않는 효과가 매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법은 여러분들이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거 핸드아웃을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 뭐 이거 역시 당연히 노벨상 탔겠죠. 오늘 도대체 노벨상 탄 사람들은 몇 그룹을 보는 거야. 노벨상에 점철된 일반 생물학 강의. 와. 자, 이게 뭐냐면 크라이오 EM의 변천사입니다. 2013년 전에는 이 정도로 그냥 이런 구조, 크라이오 EM이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아유 아직 갈 길이 뭐네. 이런 애들을 어디다 써먹어.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이후에 요즘 최근 와서는 여기 보이는 실제로 막 2차 단백질의 2차 구조, 개개인의 아미노산 수준까지 딱 파악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믿고 한번 써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크라이오 EM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그동안 파악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마구마구 보는 이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덕을 본 것 중에 하나가 얘지 뭐. 이 지긋지긋한 이놈의 구조, 이놈의 새끼. 이건 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얘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동안을 이거를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를 왜? 백신을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백신을 빨리 만들어내는데 이 구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이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효과적인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그 시급한 일이었는데 크라이오 EM이 이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물론 DNA나 RNA를 활용한 백신을 활용한 것도 물론 그 백신 개발을 하는데 엄청나게 속도를 높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바깥에 있는 표면 특별한 표면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요게 얘가 이제 우리 요 기도나 폐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별한 우리의 수용체와 붙어가지고서 땡겨가지고 앵커 구실을 해서 들어가는 그렇게 해주는 요 역할을 하는데 요 구조를 찝어가지고서 우리가 항체를 여기다가 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 구조가 크라이오 EM으로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체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것들과 이제 막 컴퓨터 모델링을 해가지고서 어떤 항체가 가장 최적화돼서 얘를 찝어내겠느냐 막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막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0분 쉬고 세포막